최근 덴마크의 언론에서 폭로한 사실이 현지에서 큰 폭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덴마크의 언론 벨링스케에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2주 전 덴마크에 있던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의 직원은 덴마크 측에 한국의 키트를 수출하겠다는 제안을 했었는데요. 현재 전 세계가 키트 공급난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당시 한국 측에서 이러한 제안을 먼저 한 것은 굉장히 파격적이었죠. 하지만 덴마크는 이러한 한국에 대해 No thanks 라며 가뿐하게 거절해버렸습니다. 그때만 해도 덴마크에서 한국의 인식은 중국발 위기에 휘청거리고 있는 동북아시아 변방국 중 하나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2주가 지난 현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유럽 전역은 한국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소개된 내용이 벨링스케에서 보도되자 덴마크의 수많은 언론과 국민들은 정부 당국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덴마크의 정당 중 하나인 인민당의 수장은 대체 누가 이 제안을 거절했는가? 보건부 장관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라며 정부 당국을 대놓고 저격하기에 이르렀죠. 비판의 강도가 점점 거세지자 급기야 덴마크 보건당국에서는 2주 전 한국의 제안을 거절한 것에 대해 보건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대국민 사과를 하기에 이릅니다. 그러고는 덴마크에 키트를 공급해줄 수 있다고 했던 한국의 업체에게 연락을 시도했는데요. 문제는 이제 한국의 업체가 너무 바빠져서 덴마크의 연락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당장 국민들의 맹렬한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요. 때문에 덴마크 보건부 장관은 코펜하겐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바로 연락하여 한국의 키트 업체와 연결해달라고 징징대고 있다고 하죠. 그럼에도 한국 대사관에서는 이미 수많은 국가들로부터 키트 요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덴마크도 번호표를 뽑고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만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던 와중에도 덴마크의 상황은 더 악화가 돼서 덴마크는 결국 4월 13일까지 국가를 봉쇄하겠다는 고육지책을 발표했죠. 프랑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프랑스 역시 예로부터 한국을 무시하던 유럽 국가로 유명했는데요. 몇 가지 사례를 우선 소개해드리자면 1996년 프랑스의 가전회사 톰슨이 막대한 부채 위기를 맞이했을 때 한국의 대우회사는 톰슨의 부채도 모두 떠안는 조건으로 해당 회사와의 인수합병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톰슨에게도 프랑스 당국에게도 엄청나게 유리한 조건이었음에도 프랑스 국민들의 격렬한 반대 때문에 결렬되었는데요. 프랑스의 유산을 듣보잡 국가의 싸구려 기업에게 넘길 수 없다 라는 것이 대다수 여론이었다고 하죠. 또한 2006년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놨던 설해마을 사건 때 한국의 경찰에서 DNA 감식을 한 결과 피해 영아의 친부모였던 프랑스인 부부의 소행으로 밝혀졌음에도 프랑스에서는 한국 따위가 DNA 검사를 제대로 할 리가 없다. 괜히 프랑스인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이다 라며 들고 일어섰고 결국 프랑스 경찰이 직접 DNA 검사를 했었는데요. 한국 경찰의 감식 결과와 동일한 결과가 나와 프랑스 내부에서도 반성의 목소리를 냈던 적도 있죠. 또한 조선시대 병인 양요를 통해 프랑스가 한반도로부터 수탈해간 엄청난 양의 문화재에 대하여 한국 정부가 반환 요청을 할 때마다 프랑스에서는 귀중한 문화유산을 관리할 능력이 한국에겐 없다 라며 거절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프랑스에서는 자국에 비해 한국의 수준을 굉장히 얕보는 경향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랬던 프랑스가 최근 중국발 위기에 대해서는 대규모 축제를 그대로 진행하는가 하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외출과 모임의 자제를 요청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말을 듣지 않는 국민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프랑스는 3월 24일 기준 한국을 가뿐히 넘기고 세계 7위로 심각한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급기야 몇몇 언론에서는 그동안 무시했던 한국과 자국의 현실을 비교하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기도 한데요. 프랑스의 유명 주간지 르피가로에서 기고한 칼럼이 대표적입니다. 제목부터 이번 위기는 프랑스의 쇠퇴를 보여준다 라며 상당히 강력한 논조의 비판을 보여주고 있죠. 기사는 시작부터 한국과 대놓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중국 옆에 위치한 한국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은 나라 중 하나였으나 지금은 진정세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봉쇄와 같은 조치도 하지 않았으며 사람들을 억압하는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왜 프랑스는 한국처럼 하지 못하는가? 우리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1950년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다. 심지어 아프리카 국가들보다 더 가난했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은 선진국이다. 반대로 프랑스는 더 이상 선진국으로 보기 힘들다.
GDP의 환상만 걷어낸다면 우리는 더 가난해진 것처럼 보인다. 이번 사태에 맞선 한국의 가장 성공적인 전략 중 하나는 압도적인 물량의 테스트이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추적하고 돌보고 격리했다. 반대로 프랑스는 증상이 있어도 테스트 받기가 어렵다. 스크리닝을 할 수 있는 수단도 전무하다. 그들에 비해 우리의 의료 시스템은 매우 취약하다. 한국은 1000명당 14대의 의료 침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우리는 1000명당 6대에 불과하다. 1996년에는 1000명당 9대였던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의료 시스템은 퇴보만 한 것이다. 의학 시스템 역시 위기인 것은 마찬가지이다. 2018년부터 19년 의약품 부족 사태를 겪었음에도 여전히 나아진 것은 없으며 손소독제, 마스크 등의 물량은 턱없이 부족하다. 오히려 이들을 생산하는 기술은 현장에서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 분야들은 시장에 마냥 맡겨놓기에는 너무 중요하다 라며 의료 인프라를 시장에만 맡겨 부실해진 자국의 상황을 비판하고 있고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따라야 한다는 논조의 칼럼을 게시했죠. 유럽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위기와 싸워왔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여 방심하다가 큰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그동안 무시하기만 했던 아시아의 작은 국가가 자신들보다 선진화된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본받고 한편으로는 충격을 받고 있는 유럽의 현 상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임기는 오는 20일까지입니다. 일주일 남았네요. 그런데 미국 하원은 5명의 사망자를 낸 시위대의 의회 난입 사태의 선동 책임을 물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하원에서 탄핵안은 찬성 232명, 반대 197명의 과반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 민주당은 222명 전원 찬성표를 던졌고 공화당 의원은 197명 중 10명이 찬성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기를 든 것이죠. 이제 상원의 심리와 표결을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탄핵소추안이 상원을 통과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상 처음으로 재임 중 하원에서 2번의 소추안이 통과되었다는 점에서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조 바이든 당선인은 계속해서 정권 이양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와 외교 분야에 전력을 다하고 있죠. 바이든 당선인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를 신설했습니다. 안보회의에서는 대중 대응을 위한 동맹협력 방안으로 한국을 포함한 10개국 연합체와 쿼드 확대를 공식적으로 거론했습니다. 중국 견제에 있어 사안별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동맹연합이 필요하다며 언급한 것인데요. 출범을 앞둔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압박에 동참하라는 요구가 머지않아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보회의 측은 외교 전문지의 기고를 통해서 중국의 부상을 막기 위한 미국의 접근법을 다양하게 다루었습니다. 핵심은 미국이 어떻게 아시아의 질서를 강화할 수 있나입니다. 가장 부각되는 대응 방법은 역시나 강력한 동맹의 구축입니다. 기고에서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파트너십 구축에 있어 유연하고 혁신적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모든 사안에 초점을 두는 거대한 연합체를 구성하는 대신 미국은 개별적 문제에 초점을 맞춘 맞춤형 혹은 즉석연합체를 추구해야 한다.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 그들은 쉽게 예를 들었습니다. 바로 영국이 제안한 D10입니다. D10은 민주주의 10개국 데모크라시 10의 줄임말로 주요 7개국 G7 국가에 호주와 인도, 한국을 더한 것입니다. D10이 언급되는 건 사실상 G7을 폐기하고 국가를 더 확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G7의 존재의 의미에 대해 미국은 계속 회의적인 입장을 내보냈습니다. G7의 유지를 원하는 건 독일과 일본 정도였죠. 특히 일본은 자신들만이 아시아에서 주요 국가라는 이기적인 속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합니다. 현 시점에서 아시아의 주요 국가는 오히려 한국이나 중국이 되어야 할 겁니다. 일본은 아시아의 퇴물이 되었죠. 지난 20년간 아무런 발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지난해 5월 5G 분야에서의 대중국 대응 협력을 내세워 D10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존슨 총리는
D10은 무역과 기술, 공급체인 표준 등의 문제에 있어 시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D10은 G7과 같은 형식적인 연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훨씬 광범위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연합체이죠.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필연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무척 궁금하네요. 확실한 사실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일본의 존재감이 바닥으로 가라앉을 거라는 겁니다. 아베 전 총리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아우 노릇을 톡톡히 했죠. 그런 모습이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에서 좋아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또한 스가 총리는 미국과의 외교를 처음부터 다시 쌓아야 합니다. 다만 군사적 동맹에서는 일본이 현재의 존재감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은 쿼드의 확대를 통한 군사적 억제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쿼드는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구성한 비공식 연합입니다. 아베 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한 것이죠.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한국을 포함시키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더욱이 캠벨 전 차관보가 국가안보회의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으로 낙점되면서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의 대중국 환경책을 구체화할 핵심 인물이 한국이 포함된 대중전제 구상을 하고 있는 셈이죠.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 한국의 동참 요구가 시작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국이 D10에 가입하는 것은 분명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높아지겠죠? 하지만 군사적인 부분에서는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현재 바이든 당선인 측은 중국 부상에 맞서기 위한 동맹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또 하나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에 방위비 합의 재협상을 요구하고 미군 철수도 위협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균형에 필요한 동맹을 악화시켰다고 비판하고 있죠. 바이든 당선인은 선거 당시 트럼프 대통령을 깡패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미군 주둔이 도움이 됐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은 인도태평양 국가들이 중국 억지를 위해 자신들의 비대칭 능력을 개발하는 걸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군사적 강화를 더 강하게 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방위비 문제는 빠르게 해결되고 아시아에 주둔하는 미군도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실제로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국은 동남아 국가와 인도태평양 지역에 미군을 흩뜨리기 위한 다른 나라와 협력할 필요가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전반적인 대비태세 평가를 거쳐 인도태평양 지역 미군 주둔 조성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걸 시사합니다. 더욱 큰 문제는 미국이 중국을 완전히 버리라고 강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캠벨 전 차관보는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미국의 도움을 원하면서도 아시아의 미래에서 중국을 배제해 버리는 것을 꺼려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만약 쿼드에 한국이 포함되면 사드 사태처럼 중국과 대립각이 예상됩니다. 현명한 외교를 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한국은 이미 G7 국가들을 경쟁력으로 하나씩 젖히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보여주는 1인당 국민 총소득이 주요 7개국 구성원인 이탈리아를 넘어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세계은행이 최근 3년간 평균 환율을 적용해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 이탈리아의 1인당 국민 총소득은 34,530달러로 그해 한국의 33,790달러를 근소하게 앞섰습니다. 하지만 작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지난해 이탈리아의 명목 성장률을 한국 0.1%보다 크게 낮은 마이너스 7.9%로 전망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 경제는 지난해 OECD 국가 중 최고의 성장률로 GDP 규모 세계 10위권 안에 진입할 전망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 또한 사상 처음으로 G7 국가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됩니다. 아직 지표가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예측이 현실화된다면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은 G7이라고 불리는 주요 선진국 중 하나를 넘어선 첫 사례가 됩니다. 현재 G7은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입니다. 한국의 경제 규모 순위도 올라갈 전망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의 세계 전망 보고서를 보면 2020년 한국의 GDP는 1조 5,868억 달러로 전 세계에서 10번째가 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